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굵직한 소식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웨드 부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일론의 25% 의결권과 관련해서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 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일론에게 25% 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앞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며 해결될 것이며 여전히 350불의 목표가를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모든 기관들의 목표가를 평균으로 바꿔서 나타낸 자료이고 실제 테슬라의 주가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목표가가 테슬라 주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뒤늦게 목표가가 올라가고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면은 뒤늦게 목표가가 내려간다라는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며 이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자체의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월가에서도 일론이 25% 의결권을 가지는 게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유럽에서 진행된 가격 인하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도 관련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사실 이 가격 인하에 적용되는 논리는 중국의 가격 인하와 똑같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가격 인하가 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가격 인하가 진행되니까 또 과거에 테슬라 가격 인하와 또 마진 감소라는 논리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님께서 독일과 프랑스만 정리해 주었는데 사실 유럽 모든 국가에서 가격 인하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인하 폭을 보게 되면은 5%에서 7% 범위에 주로 이루어졌고 또 1,900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의 가격 인하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영향은 단순하게 판매가가 줄어들었다만 볼 게 아니라 이 줄어든 판매가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최고의 시나리오와 비교하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만드는 족족 다 팔아서 없어서 못 파는 환경이었고 그 때문에 어닝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엄청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폐지했고 또 이 보조금 폐지에 대응되는 가격 인하를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국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만큼 그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는 그 수치가 중요한 거고 국가의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거에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면서 차량을 잘 팔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과거 삼성 D램 치킨 게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계속 낮추며 심지어 손실을 보면서까지 판매를 이어나가며 경쟁사들과 누가 죽느냐 생사를 걸고 끝까지 경쟁을 하는 게 과거 삼성의 D램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삼성 결국 경쟁사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시장을 독식하며 슈퍼사이클과 함께 시장 전체의 물량을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내에서 치킨 게임일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체의 치킨 게임이며 테슬라는 여전히 수익을 보면서 이 치킨 게임에 임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치킨 게임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가던 가격을 올려도 만드는 대로 다 팔던 그 시기와 비교하면은 지금이 정말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 과정은 전체 자동차 시장을 독식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시장에서 언제 이를 인정해 줄지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끝은 명확한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인하다라는 이슈로 분명 고통을 오늘 또 받았고 얼마나 더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테슬라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도 다루었던 게 원가 변화, 신규 수요, 생산 능력 확대인데 이 원가 변화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기차 원가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은 벌써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터리 가격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가격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CATL과 BYD인데 이 두 기업에서 가격 경쟁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격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CATL 같은 경우 작년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7.4%를 기록하였고 BYD 같은 경우 15.7%를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배터리 가격을 아주 가파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CATL을 보게 되면 2024년 중반에 와트 시당 0.4 위안의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하락해 왔고 얼마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지는 배터리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보게 되면은 와트 시당 0.9 위안의 배터리가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8월이 되니까 와트 시당 0.6 위안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몇몇 배터리 업계에서는 와트 시당 0.3 위안까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혹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앞서 봤던 테슬라에서 판매 가격을 분명 줄였지만 또 원가도 벌써 줄어든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동안은 마진이 일정 부분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결국 이 터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잡아먹게 되는 그 시장 그때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큰 관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버와 테슬라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버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면은 허츠에서 차량을 렌트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이 렌트 비용을 깎아주는 그런 파트너십도 진행을 했었고 또 그 밖에 테슬라와 데이터까지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많이 하는지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서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더욱더 최적화된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버 드라이버가 테슬라 모델 3 혹은 모델 Y를 구입할 때 2,000불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우버에서 제공해 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7,500불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캐나다 역시 국가에서 주는 일정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국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우버에서 주는 이런 인센티브까지 함께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 차량을 타볼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여서 더욱더 많은 우버 드라이버 분들이 전기차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우버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왜 전기차로 바꾸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전기차가 처음에 지불해야 되는 목돈이 나간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였고 또 충전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테슬라는 원가 절감과 함께 판매가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이 목돈의 크기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전체 수명 주기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하면은 전기
전기차가 더 저렴한 시점은 사실 벌써 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 차량 구매 가격까지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면서 앞으로 훨씬 더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내용 역시 이번에 시카고에서 테슬라 충전이 되니 많이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에 살펴보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얼마나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차, 피스커의 전기차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동일 전기차와 비교를 하면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약 9km가 더 높지만 제로백이나 마력이나 무게나 최고 속도나 혹은 적재량이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테슬라가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연차와 비교해도 훨씬 더 같은 가격에 뛰어난 스펙을 보여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 사실 그 인식 변화의 티핑 포인트도 지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격 인하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독식하는 발판이 되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을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재이지만 그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다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주 그리고 미국 일부주에서 엄청난 극조원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북극 극도의 차가운 공기가 이걸 폴라 볼텍스라고 하죠. 북극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중 일부가 새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저온을 일부 도시에서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서부주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50도를 기록을 하였고 이제 캐나다를 지나서 텍사스 쪽으로 이 극저온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도 물론이고 내연기관차도 평상시라면 겪지 않았을 이상한 현상들을 모두 다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은 도시에서 역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한 도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유소에서 펌프가 얼어서 주유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40도 이하인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차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또 유독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하게 테슬라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카고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전을 못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행거리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용하는 우버 드라이버 분들이 슈퍼차저로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슈퍼차저 자체에서 충전은 마이너스 40도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기를 2시간 이상씩 하다 보면은 그 차량 자체의 배터리가 컨디셔닝이 되어야지 충전이 제대로 되는데 그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슈차를 찾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충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시간, 그 대기 시간에서 나온 문제였다 라는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버 드라이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 차고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고에 충전 시설을 갖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저온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북유럽의 추운 국가에서도 잘 쓰고 있고 또 앞서 살펴봤던 캐나다에서도 엄청난 저온에서도 전기차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시카고에서만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극저온 현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생기지 않는 현상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주기를 따라서 좀 많이 생기는 10년 있고 좀 많이 안 생기는 10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엄청난 극저온이 불어닥치니까 내연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이지 차량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테슬라 어닝 발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어닝이 발표가 되고 또 Q&A 세션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테슬라에서 이번 어닝에서 받을 질문들을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언제 다음 세대
컴팩 차량이 나오게 되는지 그 타임라인을 제시해 달라라는 질문, 그리고 다음 세대 플랫폼이 2025년도에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또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주당 몇백만 대의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옵티머스가 언제 기가팩토리에서 활용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예상 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늦어도 2025년도에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일론이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밖에 2024년 테슬라에서 가장 높은 중요 순위를 두는 게 무엇인지와 관련된 질문 등 상당히 흥미로운 또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에너지에서 재미난 내용을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객 중 한 분이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를 내게 되었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전기료를 보니까 $2 3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을 1년 만에 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 에너지에서 3,000원이라는 전기료를 내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실제로 파워월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걸 인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574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 넘는 돈을 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체크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테슬라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통해서 2022년, 이게 1년인지 혹은 월 단위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기 설치 비용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많이 다르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3가 가지고 있는 차량 적재 용량 영상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